안녕하세요. 미스티수입니다. 2014년 가을,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2학년이었던 한나 그레이엄은 눈부신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5살에 미국으로 건너온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밝게 웃으며 지냈던 꿈 많은 18살의 대학생이었죠. 개강 파티가 열렸던 9월 12일 금요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한나는 밤이 깊어지자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혼자 파티장을 나섭니다. 그리고 새벽 1시 6분, 그녀는 친구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남깁니다. I'm lost. 나 길 잃었어. 이 짧은 한마디가 한나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잠시 사라진 줄 알았던 그날 밤. 하지만 한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다른 미제 사건을 끌어냈고 그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면서 10년에 걸친 연쇄 범죄들의 실체를 세상 위로 끌어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한 가족들의 간절한 추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두 얼굴을 가진 이웃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다시 한나의 실종 사건으로 돌아와서 얘기해 볼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또 다른 비극들과 이어져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사라진 뒤에 샬럿츠빌 전체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샬럿츠빌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전형적인 컬리지 타운입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리듬이 돌아가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다른 대도시들과는 조금 다르게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젊은 여성이 특별하게 튀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부유한 백인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범죄율이 비교적 낮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기는 괜찮아. 밤에 걸어다녀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그냥 생활이었어요. 동네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운타운 몰이나 바, 펍이나 파티 장소들이 걸어서 5분에서 15분 사이에 몰려있기 때문에 차 없이 이동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개강 파티 날 밤에도 이 바에서 저 펍으로 갔다가 다른 파티 장소로 이동해서 이 친구도 만나고 다른 친구도 만나고 했던 거죠. 그게 일상이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 한나의 실종은 더더욱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한나를 살아있는 상태로 찾는 것.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CCTV였습니다. 경찰은 한나의 마지막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한나는 술기운 때문인지 비틀거리며 걷다가 때로는 어딘가를 향해 뛰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녀의 마지막 문자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 피자집 앞 CCTV에서 경찰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흰색 셔츠에 드레드 머리를 한 덩치가 꽤 큰 남성. 그는 길을 걷다가 한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는 한나를 보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가 걷던 방향으로 방향을 틉니다. 마치 목표를 정한 사람처럼요. 그리고 얼마 후 샬럿츠빌의 다운타운몰 인근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에 한 보석 가게 앞 CCTV에 두 사람의 모습이 다시 포착됩니다. 이 장면은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한나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고 한나는 그에게 몸을 의지한 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협적인 상황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 CCTV 속 남성을 특정하게 됩니다. 이름은
제시, 르로이, 매튜, 주니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젠틀 자이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고 공손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32살이었던 그는 지역병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서 자원봉사 코치로도 활동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가 맡고 있던 역할들은 모두 신뢰를 전제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요. 어쩌면 한나 역시 그가 풍기던 이런 인상 때문에 잠시 경계를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의심받지 않던 이 남자는 경찰이 주목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한나가 실종된 지 6째 날, 경찰은 CCTV 속 남성을 특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서 피우던 시가의 팁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DNA를 채취하게 되죠. 경찰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전에 매튜는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는 경찰들이 하는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대신 대답을 피했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답을 했죠. 당시 경찰은 그를 붙잡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제지 없이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죠. 경찰서를 나온 이 젠틀 자이언트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도주를 시작했죠. 단순한 참고인이었다면 도망칠 이유가 없겠죠. 그는 무려 1300마일, 서울에서 부산을 5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만큼을 달려 텍사스까지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법적으로 그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망친 지 나흘 만에 텍사스의 한 해변에서 시민의 신고로 체포되고 맙니다. 매튜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차 안에서 멕시코 지도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가 더 먼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경찰은 그를 다시 버지니아로 압송해 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매튜는 어떠한 질문에도 자발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침묵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한나 또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매튜의 집에서 확보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모니터에 결과가 뜬 순간 수사관들은 눈을 비비며 그 결과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 DNA가 가리킨 건 이 사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5년 전인 2009년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학생이었던 모건 해링턴은 메탈리카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친구들과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 중 모건은 잠시 자리를 벗어났고 그 뒤로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녀의 지갑만이 떨어진 채 발견됐고 모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주변의 CCTV와 목격 진술에도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직후 대규모의 수색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실종 3개월 만에 그녀는 인적 드문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옷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이 DNA의 주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이 DNA는 이름 없는 숫자와 코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조용히 보관되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가던 이 사건은 2014년 한나 그레이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매튜의 집에서 확보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한 결과 그 정보가 모건의 옷에서 채취된 DNA와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이 결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때 처음으로 한나의 실종이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온 연쇄범죄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5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은 다시 세상의 빛 아래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이유도 모른 채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모건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진실은 위로이자 또 다른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의 DNA 일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더 돌려 20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저녁 8시 30분쯤 한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누군가 너무 가깝게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고 좀 무서워서 돌아서서 용기 있게 그에게 물어봤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그러자 그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둘러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때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죠. 따라오던 그 사람이 자기를 번쩍 들어올렸다고 했습니다. 그 괴한에게 끌려가 공격을 당하고 살해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 그건 역시 제시 매튜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친절한 이웃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는 사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가면을 쓴 채 우리 곁에 섞여 살고 있었던 연쇄 범죄자였다는 겁니다. 만약 2005년에 그가 잡혔다면, 아니 2009년에라도 그를 멈출 수 있었다면 한나는 지금쯤 친구들과 웃으며 캠퍼스를 거닐고 있지 않았을까요? 매튜가 체포된 뒤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35일 만에 인적 드문 곳에서 백골 상태의 유해로 발견됩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곳은 5년 전 모건 해링턴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한나가 실종된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검찰은 사건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언론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두 번째로 진행된 매튜의 아파트 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정에서 이 남자의 두 얼굴은 드디어 하나로 드러납니다. 법정에선 제시 매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그는 형량 거래를 제안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을 모두 자신이 살해했음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4차례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이제 죽어서야만 감옥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은 범인의 구속으로 끝났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피해자 어머니들의 연대였습니다. 먼저 딸을 잃은 모건의 어머니는 한나의 부모님을 찾아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슬픔에 잠식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Help Save the Next Girl. 다음 소녀를 구하자는 이 이름의 재단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과 밤이 모두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